자,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2주차 시험은 잘 보셨어요? 자, 문제는 잘 봤어요? 1번부터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도 역시 다 별표 친구에서 다 냈습니다. 꼭 알아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수업에 출제했으니까 틀린 문제들 꼭 복습하시고요. 다음 동영모사 할 때도 또 물어봅니다. 똑같이 물어보니까 확실하게 맞출 수 있도록 정리하시고요. 자, 1번부터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국토법에서 기반설의 종류, 기반설과 종류의 연결이 옳은 것을. 자, 이거는 우리 요약집 40페이지 펴보시고. 요약집 40페이지. 기반설이 46개입니다. 그 46개 기반설을 교통설부터 환경기초설까지 7가지로 분류해놓고 그 5년간 우리 시험에서 울고 먹었죠. 자, 그럼 1번에 교통설에는 도로, 근데 폐차장, 자, 여기 들렸죠? 그러니까 주차장이 들어가고 폐차장은 환경기초설, 뭐 자동차 종료자 이런 것들 교통설. 그 다음 공간설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것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뭐 공공공지 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공지는 고수부지 같은 거 얘기하고요. 그다음 3번은 유통공급설은 공급시설들, 상수도, 근데 하수도. 자, 하수도는 공급설이 아니고 환경기초시설로 분류하죠. 그 다음 공동구,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요하는 공동구. 자, 다 공급시설이고요. 그 유류조정 및 송유설비, 송유관 이런 것들도 다 공급설. 그 다음 보건위생설, 죽는 것 관련되죠. 장사시설,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당, 도축장, 그런데 사회복지설. 자, 여기 들어와서 드렸죠. 사회복지설은 요양원 같은 거, 그거는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구분하죠. 그래서 40페이지에 공공문화체육설 네 번째 칸에 보면 우리 학교 맨날 학교만 봤는데 그 끝에 보면은 사회복지설, 사회복지설도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그다음 방제설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 하천, 유수지, 조수지 이런 것들은 좋아하는데요. 빗물 저장 및 이용설, 빗물 저장설 요거는 환경기초시설. 그래서 맨 밑에 칸에 이거 환경기초시설 얘가 제일 밑에 있어갖고 정답으로는 제일 많이 물어봤죠. 하수도, 폐기물 처리설, 빗물 저장설, 수질 오염 방지설, 폐차장 이런 것들 다 환경기초시설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해서 틀린 것은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특광시군,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기본자 붙으면 장기 발전 방향 제시. 저희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생활권을 설정해 놓고 그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이용 개발시켜 나가자 하는 것이 기본계획이 되고요. 저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에 쓰니까 특광시장 군수, 특광시장 군수가 의무적으로 관할구역에 수립하죠. 자, 그런데 1번에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인구 9만 명인 시의 시장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장 수가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줘야 돼요. 11페이지로 가볼까요? 11페이지.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수립 의무. 특광시장 군수만,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절대 안 됩니다. 특광시장 수가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 의무적으로 수립. 다만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수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수립 의무의 예외. 박스 1번.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 그러면 수도권 아니고 광역시가 붙어있지 않고 인구도 9만 명. 9만 명은 10만 명 이하니까 이거는 세 가지 요건 다 충족해갖고 수립 안 할 수 있다. 맞고요. 그다음 두 번째 관할구역의 전부의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모두 포함되어 있더라. 전부 모두 여기 키워드가 되죠. 똑같은 거 두 번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생략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번에 지역요건상 필요하면 인접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전부든 일부든 포함해갖고 수립할 수 있다. 자, 여기서는 전부냐 일부냐 이게 중요한 말이 아니고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논점이죠. 그래서 이거를 연계 수립한다라고 하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2페이지 맨 위에 특광사원소는 지역요건상 필요하면 인접관할구역에 전부든 일부든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연계 수립하려면 사전에 협의는 해줘야 돼요. 특광사원소하고 협의가 되면 얼마든지 연계 수립 가능하고요.
3번에 시자원수는 5년마다 도시군 기본계획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한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하는 주기는 5년. 그래서 우리 공법 통틀어 갖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과정 계획이 딱 5개가 있죠. 요 기본자 들어가는 것들, 도시군 기본, 정비 기본, 리모델링 기본 계획, 또 관리자 들어가는 것들, 도시군 관리 계획, 성장 관리 계획 딱 5개만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고요. 4번에 도시군 기본 계획 입안일부터 5년 내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에는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다. 자, 12페이지 그 중간에 보시면은 수립 절차. 그럼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할 때도 기초조사 공청회 다 광역도시계획 규정 준호해서 기초조사 다 필수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2번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할 때는 2개가 포함되어야죠. 토재,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2개를 포함해야 된다. 그런데 다만 그 5년 내에 있으면은 또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요거는 도시군 관리 계획도 마찬가지고 5년 내에 있으면은 토지에 생략할 수 있죠. 그다음 5번에 시장원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도지사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죠. 도지사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승인. 여기가 전년 정답 지문이죠. 그래서 옆 페이지 바로 3번에 시군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딱 31회 작년 정답 지문. 그래서 또 하나 1번 도지사는 시장원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을 받는 거죠. 협의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에게 승인. 그럼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가 승인하기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에 자하고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의 심의 거쳐갖고 승인. 그래서 도지사와 협의한다. 자, 여기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해서 옳은 것은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구체적으로 관리,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 집행하기 위해서 수립한다라고 하고요. 도시군 관리계획만 구속적 계획이니까 입안 결정, 용어부터 다르게 쓰죠. 1번에 도심지의 상업지역에 지구단위 계획 입안할 때는 환경성 검토 실시해야 된다가 아니고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가 있죠. 자, 여기는 17페이지. 자, 맨 위에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도 역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 필수적으로 해줘야 돼요. 이것도 광역도시계획의 규정을 준용해서 조사 다 필수적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절차 생략이 들어가죠. 경미한 사항일 때. 이 경미한 사항이면 기초조사부터 해갖고 주민 의견 청취 다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미한 사항이 대통령령에서 쫙 나오는데 우리 한 4개 정도만 정리한다고 그랬죠. 옥은 세축. 그래서 5% 미만의 시설 부지의 변경, 근소한 위치 변경, 세부 시설의 변경 이런 거 읽어보면 당연한 거고 요 축, 요게 항상 논점입니다. 축자는 도시 지역의 축소,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 등의 변경. 이런 도시 지역을 축소하는 것은 개발 안 하는 거니까 경미한 사항. 그래서 이런 경미한 사항일 때는 조사 생략할 수 있고요. 경미한 사항이 아니면 조사할 때 3개가 또 들어와야 돼요.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저희 도시군관리계획은 조사에 환, 토, 재 3개를 포함해갖고 하고요. 자, 토재 요거는 기본계획과 같아요. 5년 내에 쓰면은 또 할 필요는 없다 생략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기초조사하고 환토재 일체 기초조사 등을 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저거를 또 잘 물어보는데요. 자,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할 때 우리 도심지 하면은 상업적 얘기하죠. 상업지 그리고 개발이 끝났고 나대지가 없을 때 이미 건물 다 지어갖고 나대지가 없어요. 그럼 건물 다 지어갖고 이용개발이 끝났으니까 환토제 이런 거 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도심지 상업지역에 도심지 이렇게 준 것도 아니고 풀어갖고 상업지역, 상업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 환토제 다 생략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해당합니다. 자, 이것도 올해 또 추가된 거죠. 다음 페이지로 하셔갖고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의 제한. 옆 페이지 16페이지. 그 주민은 절대 위반할 수 없어요. 위반을 제한. 위반권자에게 위반해 주세요. 제한할 수가 있는데 그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사항 4개입니다. 기, 지, 구, 입, 기반 시설, 지구 단위 계획.
용도지구 중에서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4개, 기지, 구, 입. 기반서를 제한할 때만 5분의 4 이상의 동의, 나머지 제한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갖고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는 3번에 입안에 제한을 받은 자, 입안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한일부터 45일 내 반영 여부를 통보해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한했으면 입안권자는 입안해줄지 안 해줄지 반영 여부를 45일 내 통보하는 게 원칙.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30일 연장. 근데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 그랬으니까 원칙대로 45일 내 반영 여부를 통보하고요. 4번에 도시공관리계획 입안할 때는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는다. 도시공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니까 공청회, 간접적 의견 청취가 아니고 공고 연락, 직접적으로 주민의 의견 듣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18페이지에 주민의 의견 청취. 그 입안하기에서 주민의 의견 청취는 박스 1번 공고 연락. 2개 이상 일간신문에 입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 그 열람 기간 내 의견 있는 주민이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의견 두고요. 그래서 이 공청회는 간접적 의견 청취. 그러면 우리 공법에서 공청회가 나오는 거는 딱 4번 나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데 면적 100만 이상, 그리고 농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때 딱 4번만 공청회라는 게 나온 거죠. 그다음 5번에 도시자연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이 도시자연보호구역은 절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수가 없고요. 자, 이거는 그냥 원칙대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합니다. 먼저 결정권자, 그 옆에 1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결정권자,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인데 또 하면 3번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사항, 국토부 장관이 입안했을 때,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은 무조건 국토부 장관,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필요하면 국토부 장관도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결정. 그럼 개, 도, 시, 수, 용도구역 중에서 도자, 도시, 자연공원구역, 그건 안 나오니까 그냥 원칙대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자,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보는 경우를 모두 옳은 것은, 자,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개발 목적의 용도죠. 그래서 다른 법에서 이 개발을 하기 위한 구역이 지정이 되면 자동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그런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그냥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그래서 이 도시적으로 의제되는 거 글자 따고 항어 선택점 이렇게 5가지 외웠는데요. 글자 따고 외워두면 못 맞히는 거죠. 자, 그러면 항만구역하고 어항구역. 자,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이 도시지역이 되는 게 아니고 으로써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앞바다. 이 앞바다까지도 다 항구나 어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개발. 그래서 공유수면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공단인데 산업단지는 3개만,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 딱 이 3개만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대규모 공업적으로 개발시켜줘야 되니까 도시적으로 되고요. 그런데 산업단지라도 절대 농공단지. 자, 이거는 죄입니다. 농공단지는 이름대로 농촌에 소규모로 공장 지으려고 지정하는 것이 대규모 공업적 개발하고 그런 거 아니죠. 그 다음 택자는 택지개발지구. 이 택지개발지구하고 똑같은 게 도시개발구역, 신도시개발. 전원개발사업구역은 발전소 개발. 그런데 수력발전소는 또 제외야. 수력발전소는 댐에 있으니까 자연환경 보존적이 되죠. 그럼 교육번의 택지개발지구. 맞아요. 신도시개발. 도시적으로 의제. 근데 니은번 산업입지법에 따른 농공단지. 자, 얘는 도시적으로 의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농공단지는 도시적으로 의제를 안 해주는 대신 비도시라도 공장 짓고 개발할 수 있게끔 행위 제한은 다 특례로 합니다. 이 농공단지의 건축 제한에 관해서는 산업입지법. 그 다음에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150,
다 특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농공단지는 산업입지법, 건폐율 70, 용적률 150 다 특례를 줘서 저 비도시래도 공장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어촌왕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농림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농림지역에 연접하는 게 아니고 도시죠.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입니다. 저는 35페이지, 2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도시적으로 의제. 그래서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앞바다까지 다 방파제도 건설하고 개발해야 되니까 앞바다까지 도시적으로 의제가 되고요. 오늘 리을번에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이거는 도시지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럼 관리지역이라는 임시적인 용도지역에서 보전산지라는 게 지정이 됐어요. 보전산지는 종류가 두 개,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 뭐냐? 구분해주는 바에 따라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됩니다. 그래서 박스 밑에 또 오면 2번 관리지역에서의 특례. 그럼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됐다. 이거는 절대농지, 농사목적 확정됐으니까 농림지역으로. 근데 관리지역의 산림의 보전산지가 지정됐다. 보전산지는 종류가 두 개니까 두 개 다 써줘야죠.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각각 결정고시 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1번이 정답이 되죠. 그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자, 계획관리지역에 관해서 틀린 것은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1번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그럼 도시적으로 편입될 곳이니까 도시지역에 준해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래서 우리 비도시 지역에서 유일하게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곳은 계획관리지역만. 그다음 2번 계획관리지역에서는 4층을 초과하는 건물 건축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4층 초과하는 건물 건축할 수 없다. 그럼 4층을 초과하는 거 건축 금지. 그 말은 4층 이하, 4층 이하로만 건축하죠. 그래서 아파트 건축할 수 없어요. 그 27페이지에 그 중간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그 밖에 건축 제한에서 아파트 일단 아파트는 5층 이상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일종 전용 주거 그 옆에 일종 일반 주거 하여튼 일종은 아파트도 안 된다. 일종 전용 주거든 일종 일반 주거든. 특히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4층 이하 조충주택 4층 이하로 제한하는 곳은 다 아파트 건축할 수 없는 곳이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녹지지역도 보전, 생산, 자연 녹지 다 4층 이하. 관리적, 보전, 생산, 계획관리적 다 4층 이하. 그래서 4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아파트 건축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농림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노후가 단독주택만 건축이 가능. 그 다음에 주택 자체가 금지되는 곳이 유통상업, 전용고업. 다 아파트 안 된다. 다 논리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데 딱 한 개, 일반고업. 그거는 논리가 없어요. 그냥 애우시라 그랬죠. 그래서 일반고업 지역은 그냥 안 된다. 그래서 이 계획관리지역은 4층이야. 그래서 4층 초과하는 건물 못 짓는다.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 제한을 완화해주면 그때는 아파트 지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때는 면적이 30만 이상 대규모를 요구하죠. 그 다음 3번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50% 이하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용적을 완화해 줄 수 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 무조건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개발합니다. 대신 철저하게 계획의 통제하에 개발하도록 하는 대신 인센티브 주는 거죠.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특례를 주고요.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50%가 아니고 125%. 이게 성장관리계획으로 딱 1.25배 완화해 주도록 합니다. 1.25배. 그럼 원칙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 용적률 100, 40, 100인데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1.25배 완화해 주니까 50%까지. 용적률 100%인데 1.25배 완화해 주니까 125%까지.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은 딱 1.25배만 완화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건폐율 50, 용적률 125%.
저는 저 72페이지로 가보시면은 있어요. 72페이지 쭉 넘겨보시면. 그 성장관리계획으로 맨 위에 행위자는 완화해주자. 특히 계획관리죠.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50%. 1.25배 안에서 50%까지. 용적률은 125%. 그래서 건폐율이든 용적률은 다 1.25배.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는 이 계획관리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요. 이때는 건폐율을 1.5배, 60%까지, 용적률은 2배, 200%까지 허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 그런데 성장 관리 계획은 그 정도는 안 되죠. 1.25배 완화해 줄 수가 있고요. 4번에 지정 완료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 영이 정하는 요건에 달하는 지역은 도시적 외유 지역에, 즉 비도시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비도시 지역은 개발할 곳이 아니고 보존할 것. 함부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가 없죠. 57페이지로 보시면. 그럼 비도시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두 개요.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 그중에서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하기 위한 요건, 계획관리지역의 전체 면적 50% 이상. 나머지도 다 관리죠. 생산관리 또는 보전관리. 그다음 이번에 그 면적. 자,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한다. 이때는 30만. 그런데 그게 원칙이 아니라 그랬죠. 아파트 못 짓는 곳이니까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이 없을 때 원칙적으로는 3만 이상. 근데 아파트 연립주택 지으면 10배, 30만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5번. 계획관리지역에서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3년 이내 기간 동안 허가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럼 여기서는 2년 연장 없어요. 연장할 수가 없고 그냥 원칙대로 3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죠. 여기는 65페이지. 자, 맨 위에 박스에 보시면은 그 1번이죠. 자, 당분간 개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즉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는 허가 못 내주게 제한할 수가 있고요. 1번에 녹지적 또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수목이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가 서식,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허가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원칙대로 3년 연장 안 됩니다. 3년까지 제한할 수가 있죠. 그 다음 6번 문제로 할게요. 자, 용도지구에 관해서 오는 것은 용도지구는 일부 토지에 추가적으로 정해서 용도지역을 보완, 용도지역의 기능을 더 증진, 경관, 안전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을 용도지구. 그래서 1번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고 적용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맞습니다.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용도지역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지정. 저는 30페이지 가보세요. 30. 그 용도지구의 의의는 재정론의 그냥 한 문제였죠. 맨 위에 보시면 용도지구란 그 3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용도지구란 토지 이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 그럼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강화합니다. 근데 완화해주는 용도지구 대표적으로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는 건축자는 완화해준다. 그래서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해서 그 용도지역의 기능을 더 증진, 경관, 안전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그다음 이번에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물 주변에 경관보한다. 얘는 그냥 경관지구죠. 경관보라고 그랬으니까 특화 경관지구.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옆에 31페이지에 중간에 보호지구는 3개. 역중생.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는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과 지역을 보호합니다. 경주지역 자체를 보호하자. 3번 자연방제지구는 건물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 그럼 건물이나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은 시가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한다. 이거는 시가지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그럼 자연방제지구는 그 위에 그 방제지구.
자연방제지구는 해안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에서 아예 건축제, 건물을 못 짓게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고요. 4번은 시도나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문제. 용도지구는 법령에 없는 용도지구를 조례로 신설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32페이지 가로 3번에 용도지구의 신설. 그래서 이게 용도지역하고 차이점. 하여튼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는 정반대요. 용도지역은 법령의 21개 끝이요. 절대 조례로 신설할 수 없다. 근데 용도지구는 필요하면 조례로 법령에 없는 것을 만들어갖고 신설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용도지구는 신설할 수 있는데 그 신설할 때 기준 박스의 3번 절대 용도지역,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해 주는 것은 신설할 수 없습니다. 그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조례로 행위 제한을 풀어버리면 법령을 위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행위 제한 완화해 주는 것은 절대 신설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5번 일반 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우리 복합용도지구는 특정설의 입지를 완화, 건축 제한을 완화해 주는 엄청난 특혜를 주니까 딱 3개 지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죠. 바로 밑에 복합용도지구, 그거는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역 딱 3개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역 딱 3개니까 전체 용도지역 면적 3분의 1 이내로 지정할 수가 있죠.